칼세이건은 그런 면에서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이제 미국에서 우주 탐사를 민간으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래요. 소행성 같은 경우는 착륙도 했고 충돌 실험도 했고 심지어 일본에서 하야부사라고 하는 탐사선 2대를 띄워서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지구보다도 훨씬 큰 것들이 뻥뻥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구에 충돌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임희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임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16장 하늘의 측량하고 17장 행성 간 공간의 혼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이언스 북스 유튜브 채널 오셔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6장 하늘의 측량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편에서 약간 우리가 왜 이런 우주 탐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좀 얘기가 본격 시작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6장과 17장이 그런 연결선 상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하늘의 측량에서는 키워드를 우주 탐사에서의 돈 문제로 잡아봤고요. 문장은 한번 282페이지에 있는 부분 칼세이건의 되게 큰 고민들이 담긴 문장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인즉 우리는 움츠러들고 말았다. 로봇을 옆에 두고도 우리는 행성과 별에서 물러섰던 것이다. 나는 혼자 되묻곤 했다. 이것은 우리 용기가 꺾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숙했다는 징조인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얘기하거나 생각을 얘기할 때 딱 부러지게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경우도 되게 명쾌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을수록 단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도 꼭 그렇긴 하지만 하고 단서가 붙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일단 혼자 되묻기 시작했으면 뭔가 복잡해진 거잖아요. 네. 이게 왜 복잡한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탐사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는데 지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기아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우주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약간 실제로 그러니까 칼세이건도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인 탐사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인간이 왜 화성을 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혼자 하다가 약간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크게 보면 칼세이건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우리는 우주 탐사를 하고 인류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거 돈,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당연히. 그래서 해야 된다는 당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높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로 합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온 것인가 사실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외면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학자고 뭐 모든 사람들이 조금 다 이게 좀 움츠려 들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 대의에는 모두 동참해야만 마땅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부도덕하지는 않더라도 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뭐 이래라고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나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는 것을 내놓을 건 내놓고 취할 건 취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정되지 않은 그런 딜레마 같은 것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기도 하고 아주 현실적인 그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약간 설득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데 우리는 꼭 왜 그러면 여기를 가야 하는가를 뭐 실용적인 문제도 생각했다가 막 영웅적인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혼자서 되게 여러 가지 사색하는 문장 그런 장 같거든요. 그래서 칼세이건의 고민을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어쨌든 이걸 키워드를 돈으로 우선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287페이지인데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이 나사의 예산이 국방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유인 및 로봇 탐사 계획과 외계 항행을 포함한 나사의 총 예산은 미 국방 예산의 약 5%다. 어느 정도의 국방비가 나라를 약하게 할까? 나사를 아주 없애버린다고 해서 국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중의 지지를,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에는 약간 국뽕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그냥 다들 약간 경도되어 있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들 약간 반성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이런 대중들이 어디까지 이거를 지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고 싶기도 하고 설득을 좀 하고 싶고 자기도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정말로 써야 되나 뭐 이런.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 문장에서 나타났지만 저는 네. 두 가지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건 거절하건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정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욕심이라든가 열정이 앞서잖아요. 군사적인 곳에서 그 하기 위해서 뭐 상대방의 그 어떤 걸 과대한다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최근 뭐 한 10여 년 사이에 보면 뭐 이라크에서의 어떤 이상한 화학 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초토화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해를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도 목격을 했었고 또 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가치 체계를 딸 때 고귀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고귀하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둔한 민중들이 못 따라온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적 오만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뭐 치장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그냥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맞는 것인데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랑 이게 뭐 같은 안테나를 사용하더라도 레이더로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되게 빠르게 불특정 다수의 걸 찾아야 되고 전파 관측용 전파 망원경은 어떤 것을 잘 정밀하게 따라가야 되고 이런 좀 차이가 있잖아요. 기능적인. 근데 그거를 마치 전파 망원경을 만들면 뭐 북한의 모든 걸 탐지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다든가.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이런 좀 부정직한 것이 횡행하잖아요. 돈이 얽혀 있는 이런 그 과학에서도 정책적인 면으로 가면. 근데 칼 세이건은 그런 면에서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설득을 해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팩트 체크를 해요. 팩트 폭격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으로 느끼는 부담으로 나사 그렇게 막 맨날 우주도 가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랑 거의 맞먹을 그 돈을 왜 써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 5%잖아요. 5%.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항상 견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설득하지 못하고 물러서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정치권에서도
생각해 보면 칼세이건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집단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큰 보석 같은 뭐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낯설면서 신선하다고 하나? 칼세이건 같은 사람이 이런 돈 얘기를 하다니 약간 이런 게 이게 그냥 그 화성 탐사했던 그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까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현실적으로 방법들을 찾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학자라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사 그거 그냥 없애버리자. 우리 지금 뭐 그 빈부격차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래 사실 뭐 우주 좀 안 가면 뭐 어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미 국방 예산의 5%란 말이 들어가면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저렇게 국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돈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칼세이건은 이제 그런 제안을 곳곳에서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그게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몇 기를 감소하면 화성에 몇 대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 그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네. 우리 먹고 사는 돈 안 하고 양쪽에서 잘 해가지고 하면 위험도 하고 좋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국리를 해서 내놨겠죠.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더 들기는 했어요. 이제 이때 이 시절에 나사의 예산이 국방 예산의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서 사실 엄청난 실험 비용을 대면서 그거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고 있고 막 하나에 뭐 몇 억 하는 것들을 막 계속 이렇게 써봤는데 아이고 이번에 실패했네 그러고 또 쏴보니까 이번에는 성공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민간에서 이제는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도 돈이 있으니까 약간 국방 국력 이런 거 지금 보여주려고들 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많이 분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은 뭐 모든 중국 내부에서 그 다른 데도 인정하듯이 경제성, 타당성 이런 거 조사 안 해요. 뭐 물론 하긴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그 우주 굴기거든요. 우주 굴기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한 권 나왔어요. 근데 우주 굴기이기 때문에 중화사상 고치예요. 그러니까 중화사상 고치를 위해서 예전에 소련이나 미국이 쏟아부었던 아폴로 계획, 루나 계획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주 굴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단계예요. 좋든 나쁘든. 그렇게 된 거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전략적으로 석유 국가에서 우주 개발 국가로 나서겠다고는 국가 정책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게 생기는 거죠. 일론 머스크 돈 많이 쓰는 거 같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이제 미국에서 우주 탐사를 민간으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걸 나사에서 그 정도로 실험을 하고 한다 그러면 엄청 고전적이고 보수적이고 안정성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 봐요.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스타쉽 가서 착륙하다 터졌잖아요. 그랬으면 뭐 심할서 써라 뭐 그 엔지니어 잡아와라 막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고 나사에서도 책임론 있을 텐데 이거 터졌었는데 왜 터졌는지 우리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다음에는 안 터질 거야. 며칠 있다 또 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유기적이고 조금 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 스타트업 그리고 돈을 민간에서는 절약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일부잖아요. 효용성, 생산 단가. 근데 나사라고 하는 조직은 그것보다는 국익, 그것보다는 안정된 거, 국가의 위신,
더 탄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미덕들이 있지만 그 미덕이 임계점을 넘으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정책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1000분의 1,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아웃소싱의 경제성, 네, 그렇죠. 효율성.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그 목적이 이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상상을 막 하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칼 세이건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류가 지구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우주로 나가는 이제 사실 이 이후가 왜 인간은 우주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찾기 위한 좀 그런 설득의 단계? 이런 것들이 이 책 뒷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그렇게 통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벤처 정신과 저기 스타트업 정신으로 와, 이게 너무 재밌어. 약간 이래서 가는 거라면 그게 인류 모두가 생각하는 거라던가 칼 세이건이 생각했던 인류가 좀 더 좋게 좀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것인가 약간 이런 고민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어쨌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사고하고 그것을 많이 뛰어넘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을 그가 다 온전히 일정 부분 상상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포용해서 행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지금 이제 우주 탐사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은 칼 세이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칼 세이건의 그 생각, 가치관, 어떤 방향성,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그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나와서 테일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 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종의 칼 세이건은 아주 큰 그림과 방향성의 밑그림을 쭉 그려놓은 거죠. 근데 칠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우개로 좀 지우면서 요즘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것들은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고 채택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칼 세이건의 몫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의 그런 걸 전통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몫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칼 세이건이 살아 있었으면 네. 저는 기꺼이 내놓았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더 충실한. 그렇다면 이제 책을 또 썼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되어지는 책을 썼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저기 우주로 나가는 뭔가 그런 연구하는 거에 물론 1위와 6위랑 7위랑 정말 차이가 엄청 크겠지만 그래도 7위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과학 예산이라 그러면 네.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한국천문연구원인데 천문연구원은 이제 과학 쪽에 하다 보니까 기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없고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연구기관이에요. 네. 근데 사실 미국에는 나사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있고 그 밑에 그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그런 연구소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예산도 거기에 보면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고 위상도 우주청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상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천문연구원에 가서 앞으로의 소행성 탐사를 비롯한 우주 탐사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한국천문연구원에 와서 그러면서 우리도 우주 탐사를 하고 소행성 탐사를 한다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한 거예요. 백업을 했죠. 그건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 미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중국, 뭐 그런 나라들, 일본, 뭐 그 정도 나라들이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6개 정도 되는. 근데 다들 발사체부터 이 발사체, 거기에 탑재하는 인공위성, 그 다음 운영하는 기술까지 다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2개는 갖고 있는데 발사체를 개발 중이잖아요. 이게 되면 종합적인 국가로는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유럽은 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는 크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기로 결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서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주청이 생기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더 투자가 당연히 될 거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고 발사체 성공해갖고 독자 발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게 성장주죠,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도 어쨌든 우주로 가고 있다. 근데 칼 세이건은 지금 여기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왜 우주를 가는가에 대한 또 계속 이어지는 챕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7장에 행성간 공간의 혼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행성간 천체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뭐 소행성 뭐 등등등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쭉 찾아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정도에 한번 보면요. 아폴로 계획에서 수집한 월면 표면을 통해 밝혀진 화학 성분을 토대로 한 지구의 위성인 달의 기원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은 45억 년 전쯤에 화성만한 천체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달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때 지구의 암석질 멘틀의 많은 부분이 먼지와 뜨거운 기체가 되어 공간으로 날아갔는데 그 파편의 일부가 지구 둘레 궤도를 돌다가 점차로 원자와 원자, 바위와 바위가 다시 모였다. 만약 그 미지의 충돌 천체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지구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쩌면 한때는 우리 태양계에 다른 천체들이 뭐 생물까지 활동하던 천체까지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극악무도한 소천체와 충돌하여 완전히 박살나는 바람에 오늘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지도 모른다. 초기 태양계의 역사로 지구 형성을 위해 계획된 사건들의 장엄한 행진이 아닌 믿어지지 않는 격동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운 좋게 우리 지구가 만들어져서 살아남는 장면이 떠오른다. 우리 천체는 숙련된 한 장인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인간을 위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요 얘기가 그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사실 칼 세이건이 꺼냈냐면 또 충돌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 많은 그 소행성과 여러 가지 뭐 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득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성간 천체에 대한 연구라던가 그런 얘기들을 혹시 뭐 요 이후에 아마 칼 세이건이 이 얘기한 이후에 업데이트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주로 행성 위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행성 탐사하고 뭐 몇 개의 위성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뭐 별이 있는데 이게 거의 99.9%의 질량과 모든 걸 갖고 있고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대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소행성들이 있고 해왕성 궤도 근처쯤 가면 카이퍼 벨트라 그래서 명왕성도 이제 그 근처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해성이라고 해서 멀리서부터 날아와서 이렇게 도는 애들이 있고 또 이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게 목성과 화성 사이에 이렇게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도 공전을 해요. 공전을 하는 애들인데 또 어떤 애들은 얘네들이 그 지구 궤도에 와서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하는 궤도에 와서 지구의 앞쪽과 뒤쪽에서 같이 돌아요. 주기가 1년으로. 그러다가 가끔씩 걔네들이 튕겨져 나와서 지구에 충돌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충돌했기도 했고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혼동이라고 행성간 그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우주 초기에 태양계가 45억 년, 46억 년 전에 만들어질 초기 단계는 이제 이런 먼지와 가스와 이런 데서 이게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많고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서로 충돌을 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안정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달에 대한 기원 얘기도 뭐 사실 그 여기 써놓은 것들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뭐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바라보는 쪽에 달의 그 암석 구성이랑 중력이 조금 더 세니까
뒤쪽이랑 이게 조금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 되는 어떤 성분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 그랬고, 사실 이제 행성 탐사, 위성 탐사도 많이 했지만 그 요런 소행성이라든가 그 해성 탐사도 사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그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해성에 착륙을 했어요. 소행성에도 착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성이 올 때, 특히 그 헨리 해성이 왔을 때, 지오토라고 하는 해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해성 꼬리로 들어가서 해성의 그 물질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해성에도 이제 탐사선이 착륙을 했고, 소행성 같은 경우는 착륙도 했고 충돌 실험도 했고, 심지어 일본에서 하야부사라고 하는 탐사선 2대를 띄워서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버려져 있고 메이저의 그런 어떤 행성들에 비해서 관심에 좀 이렇게 처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탐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지금은 민간에서도 소행성을 채굴하겠다는 그런 회사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해 보자, 이런 것도 났고, 또 이런 해성 같은 것들이 그 실제로 목성에 가가지고 쪼개지면서 막 충돌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기도 해서 실제로 지구에 이제 예전에 충돌했다는 증거들은 있지만 이게 지금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된다 해서, 이게 단지 천문학적인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상업적인 관심 또는 우리의 그런 어떤 지구의 전체적인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의 벗어나는, 대항하는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보게 되어서 사실 이 행성 간 천체들, 특히 이제 소행성과 해성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각화되었다, 지금은. 그리고 각기 그 다각화된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21세기의 그런 판도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요게 아마 94년도에 목성의 그 해성 조각들이 부딪히는 거를 관측하면서 되게 최신 정보 약간 맞아요. 이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오. 그 슈메이커 레비라고 하는 건데,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레비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해성이라서 그랬는데, 얘가 이제 워낙 큰 해성이고, 그런데 오다가 쪼개졌어요.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그 목성에 충돌을 하는데, 목성은 이제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충돌하면서 막 쇼크 웨이브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충격파. 그래서 충격파가 생기니까 거기 뭐 약간 대적반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게 생기는 게 이제 일정 기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부딪히면서 거기가 다른 쪽이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기체를 압축시키고 하니까 충격파가 생기는데, 그게 그냥 덩어리가 있는데 지구보다도 훨씬 큰 것들이 뻥뻥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구에 충돌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전에는 뭐 6,500만년에 충돌했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달 보니까 크레이터들 엄청 많은데 정말 충돌했겠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감시하자 그래서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이 지구 접근 천체, 지구 위협 천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감시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저걸 통해서 또 이제 그 각국에서는 감시하기 위한 망원경도 많이 건설이 되었고, 사실 우리나라의 보현산에 있는 1.8m짜리 망원경도 저 계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얻어서 만든 거예요. 원래 목적은 저 감시용이었는데 중간에 좀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범용 망원경이 탄생을 했지만, 어쨌든 그 정부의 관심과 국민 의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에요. 여기서 사실 칼 세이건은 화성으로 가기 전에 소행성을 약간 기지처럼 활용해서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화성으로 바로 갔고, 그 일본의 소행성 탐험 정도가 이제 우선 무인으로 탐험 한번 해가지고 요만큼 가져왔다 약간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네.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과
과 이제 혜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이제 약간 네. SF 작가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소행성이라는 게 이제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많아서 각각에다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거기서 어떤 자원을 채취해서 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달에 전진 기지를 세우자든가 또는 이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전진 기지를 하다든가 또 행성 자원회사라는 곳에서는 우주 주유소 같은 걸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하자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 조금씩 교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칼 세이건이 소행성에 그 주목한 거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요. 소행성의 자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전략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알아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다른 행성이나 다른 행성의 위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소행성에 대해서는 자원이라는 얘기가 약간 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경제성의 문제가 약간 있는 건가? 이런 가서 거기에 약간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있는 데면은 그거를 채굴해 오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1970년대에 네. 그 그림들이랑 그때 이제 SF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우주에 가서 특히 소행성에 가서 채굴하는 그런 사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 한참 그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 여전히 좀 미숙하고 여물지 않았고 그걸 구태여 갖고 와서 시장성도 없고 해서 이게 묻혀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우주 탐사의 시대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2012년이에요. 그 행성 탐사, 그 행성 자원회사가 설립된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여러 개 생겼다고 생각한 거고, 그런 회사들의 그 사실 다른 나라들도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전략적인 가치의 중요성들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 소행성에 대한 언급을 되게 구체적으로 했던 것들은 그런 어떤 성견 지명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지구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뭐 행성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 행성 중간에 있는 소행성들을 어쨌든 그 공간을 약간 채우는 느낌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긴 있고요. 이거 읽으면서 조금 작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부럽더라고요. 일본은 소행성 갔다 왔구나. 약간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사라는 게 이제 우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거기가 총괄하는 그런 기구, 나사 같은 기구인데 네. 그 일본에 가면 그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 천체 투영실 있잖아요. 플래네타리움.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를 트는데 그 하야부사라고 하는 소행성 탐사선 그게 우여곡절 꼈거든요. 잃어버렸다, 찾았다,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식의 약간 단조의 노래 있잖아요. 음악. 그걸 깔아가지고 뭐 한 3분 정도 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리고 약간 자기네 국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막 울컥해요.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관련돼서 영화도 몇 개 많이 나왔다고 들었긴 했었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보시면 감정이입이 상당히 될 수 있어요. 네네. 중력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 겨우 내렸다가 먼지만큼 가져왔다고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 최근에는 조금 많이 가져왔다는. 네, 요번에는 네. 또 뭐 예기치 않게 뭐 약간 물 H2O 성분 든 것도 갖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돼서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부러웠어요. 부럽죠. 네. 네. 지구에서 행성 갔다가 행성 중간에 있는 소행성들까지 한번 공간 채우면서 얘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요 챕터까지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요. 그 다음 이야기들은 또 다음 편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